제13장 그곳에서의 하루, 이곳에서의 1년. 모모는 잠이 깨어 눈을 떴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모모는 자기가 옛 원형극장 터 풀이 우짜란 돌계단 위에 있는 것을 깨닫고 어리둥절했다. 조금 전 아무 데도 없는 집에서 호라박사와 같이 있지 않았던가.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오게 된 걸까? 주위는 어둡고 서늘했다. 동쪽 하늘에서 먼동이 트고 있었다. 모모는 오슬오슬한 한기를 느끼고 헐렁한 옷옷을 꼭꼭 여몄다. 모모는 지난 일들을 모두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거북 뒤를 따라 대도시를 누비고 다닌 일, 언제나 없는 거리, 수없이 많은 시계가 있던 홀, 초콜릿차와 꿀을 바른 빵, 호라박사와 나누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수수께끼까지. 그 모든 것이 생각났다. 특히 금빛 지붕 아래서 겪었던 일은 더욱 생생했다. 눈을 감으면 곧바로 난생 처음 보았던 꽃들의 찬란한 빛깔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귓가에는 해와 달과 별의 음성이 아직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또렷했다.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사이에 모모의 마음속에서는 낱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꽃들의 향기와 일찍이 본 적 없는 색깔을 표현하는 낱말들이었다. 모모의 기억 속에 있는 음성들이 지금 이 낱말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모는 그 기억 속에서 단지 보고 들었던 것뿐 아니라 더욱 많은 것,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시간의 이곳에 대한 수천 가지 영상이 마르지 않는 마법의 샘의 물처럼 쉬지 않고 떠올랐다. 새로운 꽃마다 새로운 낱말이 울려나왔다.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모모는 벌써 낱말들을 따라 발음하고 심지어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었다. 낱말들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었다. 모모는 그 말을 따라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호라 박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걸 두고 한 얘기구나. 박사님은 우선 내 안에서 낱말들이 자라나야 한다고 하셨지. 아니면 그 모든 게 한갓 꿈이었을까? 모두가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닌 걸까? 모모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둥근 마당 한가운데서 어기적 기어다니고 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거북 한 마리가 유유히 먹을 풀을 찾고 있었다. 모모는 얼른 기어내려가 거북 옆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거북은 잠깐 고개를 들어 태고의 검은 눈으로 모모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다시 편안하게 풀을 뜯었다. 거북아 안녕? 거북이 등에는 아무 대답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가 어젯밤 나를 호라 박사님께 안내했니?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모모는 실망해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거북일 뿐. 이름을 깜빡했네. 참 예쁜 이름이었지만 무척이나 길고 이상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 카시오페이아. 갑자기 거북의 등에 흐릿하게 빛나는 글자가 나타났다. 모모는 글자의 뜻을 이해하고 뛸 듯이 기뻤다. 모모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맞아, 그 이름이야. 그럼 네가 카시오페이아니? 네가 호라 박사님의 거북이지? 응? 그럼 누구겠니? 그런데 왜 처음엔 아무 대답 하지 않았어?
거북등에 이런 글이 나타났다. 아침 식사 중이잖니. 미안, 널 귀찮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내가 왜 갑자기 여기 오게 됐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대답이 나타났다. 네가 원했잖니. 참 이상하네.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럼 카시오페이야, 너는 왜 호라 박사님 곁에 있지 않고 날 따라온 거야? 모모가 중얼거리자 거북등에 글이 나타났다. 내가 원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상냥하구나. 거북이 대답했다. 천만에. 거북은 중단했던 아침 식사를 계속하러 다른 곳으로 어기적 기어갔다. 아마 이쯤에서 일단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모모는 돌계단에 앉아 배포와 기기와 아이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음악에 대해 다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단 혼자뿐이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모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용감하게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 불렀다. 새들과 귀뚜라미, 나무들이며 심지어는 오래된 돌멩이까지 모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때 모모는 이들 말고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를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친구들을 기다려봤자 헛수고라는 것.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그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회색 신사들은 관광 안내원 기기와는 비교적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약 1년 전, 그러니까 모모가 아무 흔적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며칠 뒤에 기기에 대한 꽤 긴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기사에는 마지막 남은 진짜 이야기꾼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기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매력적인 인물로 평하면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자세히 싣고 있었다. 그 후 기기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옛 원형극장을 찾아왔다. 물론 기기는 이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기기는 언제나처럼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고는 모자를 들고 청중 사이를 한 바퀴 돌았다. 그때마다 모자는 어김없이 동정과 지폐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곧 한 여행사에 취직이 되었고 기기 자신을 관광 명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웃돈을 받았다. 관광버스들이 여행객들을 태워 날랐고 얼마 되지 않아 기기는 돈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빡빡한 스케줄표에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그때부터 기기는 모모가 없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었다. 제 아무리 돈을 갑절로 준다고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여전히 애써 피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야기에 흥이 붙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기기는 옛 원형극장에 직접 나타나 모자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끌어갔고 곧이어 텔레비전도 가세했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수백만의 시청자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사이 기기는 원래 살고 있던 옛 원형극장 근처를 떠나 부자들과 유명인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다른 구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는 잘 손질된 공원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현대식 주택을 세내어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기기라 부르지 않고 기롤라모라고 불렀다. 물론 예전처럼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는 일은 벌써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도무지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기기는 자신의 기발한 착상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하나의 착상에서 곧잘 5개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래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그는 어느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모모에게만 들려주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공개했던 것이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단숨에 꿀꺽 삼켜졌고 금방 다시 잊혀졌다. 사람들은 기기에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청난 속도에 어리빠진 기기는 모모에게만 들려준 이야기를 정신없이 차례차례 털어놓았다.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은 이야기마저 털어놓자 그는 불현듯 자기가 고갈되고 텅 비어버려 아무 이야기도 꾸며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자칫하면 성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계는 이미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등장인물 이름만 살짝 바꾸고 조금 손질을 해서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여튼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지는 않았다. 기기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토막에 매달리는 심적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이제 그는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항상 꿈꾸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밤이 되어 비단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그는 곧잘 모모와 베포 할아버지와 아이들과 지냈던 옛날의 생활, 진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그 시절을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모모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처음에는 모모를 찾으려고 몇 번 열심히 노력해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도무지 그럴 틈이 없었다. 이제 그는 3명의 유능한 여비서를 거느리게 되었다. 여비서들은 그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불러주는 이야기를 받아 적고 그를 선전하는 광고를 작성하고 그의 스케줄을 관리했다. 하지만 기기의 스케줄에 모모를 찾는 시간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았다. 이제 기기의 옛 모습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옛 모습을 모두 끌어모으고는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기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백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비중 있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회색 신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그것이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청중들에게 모모를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리라. 옛 친구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어느 날 밤 기계는 이렇게 결심했다. 이튿날 새벽이 어슴풀에 밝아오자 기계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글로 적어보려고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첫 마디를 쓰자마자 귀청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귀를 기울이다가 곧 공포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묘하게 억양이 없는, 말하자면 잿빛 음성이 말을 건네왔다. 그 순간 기기는 뼛속에서 스며나오는 것 같은 한기가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목소리가 말했다. 그만둬. 자들 위해서 충고하는 거야. 기기가 물었다. 당신 누구요? 목소리가 대꾸했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우리를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 자네는 아직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속속들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모른다고 하겠나?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자네가 결심한 일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얌전히 계획을 포기하시지 그래.
기기는 용기를 냈다. 아니,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관광 안내원 기기가 아니야. 큰 인물이 된 거지. 당신들이 나와 겨룰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목소리는 억양이 없는 웃음을 웃었다. 기기는 갑자기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기 시작했다. 자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자네를 만든 거야. 자네는 고무 인형에 불과해. 우리가 자네를 빵빵하게 불어준 거지. 하지만 우리 비위를 건드리면 다시 공기를 빼낼 거야. 자네는 정말 자네 힘과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지금의 자네가 되었다고 믿나? 기기는 목이 잠겨 대답했다. 그래, 난 그렇게 믿어. 불쌍한 내 송이 기기. 자네는 몽상가고 영원히 그럴 거야. 예전에 자네는 가난뱅이 기기에 탈을 쓴 기롤나무 왕자였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지? 기롤나무 왕자의 탈을 쓴 가난뱅이 기기인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해. 우리 덕분에 자네의 꿈이 실현되었으니 말일세. 기기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목소리는 다시 억양 없는 웃음을 웃었다. 나 원참, 하필이면 자네 같은 자가 진실을 들먹이며 우리를 귀찮게 굴겠다고? 자네는 예전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지를 두고 멋있는 말을 많이 했지. 하하하, 불쌍한 기기. 아니야, 진실에 호소하려고 하면 아마 좋지 않을 걸세. 자네가 우리 도운다고 우리가 도운 덕분에 허풍을 떨면서 유명해진 거야. 진실은 자네의 관할이 아니야. 그러니 그만 포기하게. 기기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당신들 모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지 말게나. 자네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자네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이야기를 해서 자네가 얻는 것이란 고작해야 자네를 찾아왔던 멋진 성공이 올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것뿐이야. 물론 자네 스스로가 결정한 문제일세. 그게 자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네가 영웅 행세를 하느라고 스스로 파면하는 걸 우리도 말리진 않겠네. 하지만 자네가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네를 보호하리란 기대는 버리는 편이 좋을 걸세. 어떤가? 부와 명성을 누리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은가? 기기는 목이 잠겨서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 그것 보게나. 그러니 우리를 게임에서 빼주게. 응? 차라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기기는 안가는 힘을 쓰며 내뱉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지금에 와서. 충고 한마디 하지. 스스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나. 그건 정말 자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지낼 수 있을 것세. 기기는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찰칵 하고 전화가 끊겼다. 기기는 수화기를 올려놓았다. 기기는 커다란 책상에 털썩 엎드려 두 팔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날부터 기기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기기는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살았다. 하지만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예전에는 그는 상상이 춤추며 인도하는 길을 아무 걱정 없이 따라갔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청중의 어릿광대이자 꼭두각시가 되었다. 기기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기기는 자기가 하는 일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는 점점 어리석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감상적으로 되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성공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이들도 많았다. 그것은 곧 누구나 너나 없이 따르려고 하는 대유행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기기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기는 여전히 이 약속 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바삐 돌아다녔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탔으며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언제나 옷만 살짝 갈아입힌 예전의 이야기들을 여비서들에게 받아 적게 했다. 그는 각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창작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몽상가 기기는 사기꾼 기롤라모로 변해갔다. 회색 신사들이 도로 청소부 배포를 소나기에 넣는 데에는 훨씬 어려움이 많았다. 모모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배포는 일을 하다 틈만 나면 옛 원형극장을 찾아가 모모를 기다렸다. 걱정과 불안은 나날이 더해갔다.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배포는 온갖 타당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기기의 만류에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배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회색인들에게 잡혀있는 것보다는 경찰이 창살 달린 고아원에 다시 들여보내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그 애가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지. 전에도 그런 곳에서 도망친 적이 있으니까 다시 도망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손을 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선 그 애를 찾아야 해. 그래서 배포는 변두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다. 배포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손으로 모자를 빙빙 돌리며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길고 어려운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배포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요. 경찰관은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물었다. 그래서요? 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 모모에 관한 일입니다. 어린애인가요? 예, 작은 여자애예요. 할아버지인가요? 배포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아이인데요. 하지만 내가 그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경찰관은 벌컥 화를 냈다. 말하자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인가요? 부모가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주지 신고는 어디다 했습니까? 신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애를 잘 알고 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더니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말이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 아이는 누구 집에서 사는가요? 배포가 대답했다. 자기 집이요. 그러니까 옛 원형극장 터지요. 하지만 그 애는 이제 거기 살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잠깐.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저 변두리 폐허에서 작은 떠돌이 소녀가 살았었다는 말씀이죠? 이름이 뭐랬더라? 뭐라고 하셨죠? 모모.
모모라, 모모. 그리고 자 성도 말해보세요. 모모가 다예요. 경찰관은 턱밑을 극적이며 걱정스러운 듯 배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애를 찾는 전단을 만들 수 없어요. 자,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배포입니다. 그리고요. 도로청소부 배포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직업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배포는 끈기 있게 설명했다. 그게 이름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해요. 경찰관은 펜대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더니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맙소사, 하필이면 내가 당직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담. 그는 다시 기운을 차려 어깨를 추스르고는 노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병자를 돌보는 간호사처럼 상냥하게 말했다. 인적사항은 나중에 적기로 하지요. 우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배포는 미심쩍다는 듯 물었다. 모든 걸 다요?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난 시간이 없어요. 정오까지 산더미 같은 이 문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기운도 떨어지고 신경도 곤두서 있어요. 하지만 여유를 갖고 가슴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털어놓으세요. 경찰관은 화형당하기 직전의 순교자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배포 할아버지는 묘하고도 자세한 나름의 방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모의 출연에서부터 그 아이의 특별한 재능이며 자기가 직접 엿들었던 쓰레기 하치장의 회색 신사들 이야기까지.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모가 사라졌어요. 배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다. 경찰관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배포를 한참 노려보았다. 드디어 경찰관이 입을 떼었다. 바꿔 말하면 아무도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녀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요령과 같은 인물들에게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납치당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지 그건 또한 확실하지 않고, 그래, 경찰이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 부탁입니다. 경찰관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거칠게 소리쳤다.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어보세요. 배포는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분고분 경찰관의 얼굴에 숨을 내쉬었다. 경찰관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다. 취한 건 아니군요. 배포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아니요, 난 여태까지 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시죠? 경찰이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배포는 악의 없이 대답했다. 예. 드디어 경찰관은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길고 어려운 문서를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경찰관은 시뻘거진 얼굴로 소리쳤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공직모독죄로 체포하겠어요. 배포는 겁에 질려 우물거렸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내 말은. 경찰관이 으르렁댔다. 나가요! 배포는 돌아서서 파출소를 나왔다. 다음 며칠 동안 배포는 다른 여러 파출소에 나타났다. 다른 곳에서 벌어진 상황도 첫 번째 상황과 거의 다를 게 없었다. 쫓아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친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곳도 있고 빨리 내보내려고 위로를 해주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배포는 자기 동료들보다 훨씬 유머 감각이 없는 고위 경찰 간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간부는 굳은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영감 미쳤군. 위험인물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유치장에 넣어. 배포는 유치장에서 반나절을 기다린 후 2명의 경찰관에 끌려 자동차에 태워졌다. 그들은 시내를 가로질러 창살이 달린 커다란 하얀 건물로 배포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곳은 배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옥이나 그 비슷한 곳이 아니라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그곳에서 배포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했다. 그를 비웃지도 않았고 야단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그의 이야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배포는 그들이 반박을 하진 않지만 자기 말을 정말 믿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배포를 내보내주지 않았다. 배포가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번번이 이렇게 대답했다. 곧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꽤 진척되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조사가 꼬마 모모의 행방을 찾는 조사라고 생각한 배포는 꾹 참고 기다렸다. 배포는 다른 많은 환자들과 함께 커다란 공동 침실에서 자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얼핏 잠에 깨어 둘러보니 희미한 비상등 불빛 속에서 침대 곁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피우고 있는 시가의 빨간 불빛만이 점처럼 보였지만 곧 뻣뻣한 중절 모자와 어둠 속에 인물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다. 배포는 그가 회색 신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포는 뼛속까지 스민 한기를 느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려 했다. 어둠 속에서 잿빛 음성이 들려왔다. 조용히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소. 내 말을 잘 듣고 대답하라고 할 때면 대답하시오. 당신은 우리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금 맛봤을 거요. 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어. 당신은 사방 누구에게나 우리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가 무슨 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쾌하진 않군요. 어쨌든 당신의 추측은 전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실제로 당신의 꼬마 친구 모모를 잡아두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모모를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버리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손에서 그 애를 구출한답시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불쌍한 그 아이의 처지가 더 편안해지는 건 아니오. 오히려 당신이 그 애를 구출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아이가 대신 속죄를 해야 하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잘 생각하고 하시오. 회색 신사는 담배 연기를 뿜어 고리를 몇 개 만들고는 그 말이 배포 할아버지에게 미치는 효과를 흡족한 표정으로 관찰했다. 배포는 회색 신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회색 신사는 말을 이었다. 내 시간도 귀중한이 되도록 짧게 말하겠소. 내 제안은 이렇소. 우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다시는 한마디도 않겠다고 약속하면 아이를 돌려주겠소. 그와 아울러 이른바 몸값으로 10만 시간을 저축할 것을 요구하는 바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갈지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오. 어디까지나 우리 일이니까. 당신은 10만 시간을 저축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며칠 내로 풀려날 수 있도록 손을 쓰겠소.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기에 남아있어야 할 거요. 모모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테고.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관대한 제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자, 어떻게 하겠소? 배포는 두 번 꿀꺽 침을 삼키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오. 명심하시오. 입을 굳게 다물 것. 그리고 10만 시간의 저축. 그 시간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 즉시 꼬마 모모를 다시 찾게 될 거요. 안녕히 계시오, 노인장. 그러고서 회색 신사는 공동 침실을 떠났다. 그가 남긴 자욱한 연기는 어둠 속에서 도깨비 불처럼 어슴풀에 빛났다. 그날 밤 이후 배포는 더 이상 회색 신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럼 왜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으면 슬픈 얼굴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며칠 뒤 배포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배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곧장 그와 동료들이 빗자루와 수레를 받았던 마당이 딸린 커다란 건물로 갔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대도시로 가서 비지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 걸음 걷고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쉬고 한 번 쓰는 그런 식은 아니었다. 이제 배포는 일에 대한 사랑 없이 오직 시간을 벌기 위해 성급하게 쓸었다. 그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임을 배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배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몹시 괴로웠다. 만약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는 모모가 관련되어 있었다. 어서 몸값을 치르고 모모를 풀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시간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배포는 집에도 가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쓸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공원 벤치에 앉거나 아니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포석 위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붙였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벌떡 일어나 다시 빗질을 했다. 마찬가지로 음식도 이따금씩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성급하게 꿀꺽 삼켰다. 그는 원형극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수주일, 수개월을 그렇게 쓸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배포는 계속해서 쓸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다. 배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10만 시간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쓸고 또 쓸었다. 대도시 사람들은 이 조그만 노인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를 눈여겨본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목숨이 걸린 1인양 빗자루를 휘두르며 헉헉대는 그런 노인을 보고는 등 뒤에서 돌았군 하는 표시로 손가락으로 맴을 그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배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왜 그렇게 바쁘시냐고 묻기라도 하면 배포는 잠시 빗질을 멈추고 겁에 질린 듯한 슬픈 표정으로 질문한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입을 다물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는 것이었다. 회색 신사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모모의 친구인 어린이들을 자기네 계획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모모가 사라진 뒤에도 틈만 나면 옛 원형극장에 모였으며 새로운 놀이를 새록새록 생각해냈다. 낡은 괴짝과 상자 몇 개만 있으면 환상적인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멋진 성을 지을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갖가지 계획을 세웠고 꾸민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었다. 한마디로 아이들은 모모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모가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아이들은 모모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지만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은 말 없는 확신으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었다. 여기에 있든 없든 모모는 그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회색 신사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이들을 모모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간접 방법이란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어른들이 아니라 회색 신사들의 협조자로 적합한 어른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어른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게다가 회색 신사들은 아이들이 썼던 무기를 써서 아이들을 공격했다. 즉, 몇몇 어른들이 문득 아이들이 행진을 하면서 플랜카드며 문구들을 썼던 걸 생각해냈던 것이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남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썩 좋지 않은 일이지요. 부모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생활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당국이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해요. 다른 이들이 말했다. 거리를 떠도는 애들로 인해 원활한 도로 소통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 돈을 다른 곳에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이 주장했다. 감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시 당국은 그런 아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적절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쓸모있고 유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인적 자산입니다. 미래는 재택기와 인공지능의 시대지요.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려면 많은 전문가와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애들을 미래의 세상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대신에 여전히 쓸데없는 놀이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명의 수치며 미래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며 그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 당국에 납득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대도시의 모든 구역에는 이른바 타가소가 세워졌다. 부모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모두 그 커다란 건물에 맡겨야 했다. 물론 사정이 되면 다시 데려갈 수는 있었다. 아이들이 거리나 공원 같은 곳에서 노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런 데서 놀다가 붙잡힌 아이는 당장에 가장 가까운 타가소로 넘겨졌고 그 아이의 부모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다. 모모의 친구들도 이 새로운 규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나뉘어져 각각 다른 타가소에 수용되었다. 거기서 스스로 놀이를 고안해내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놀이는 감독 요원이 지시했는데 모두 뭔가 유용한 것을 배우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다른 일들은 서서히 잊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얼굴은 점차 시간을 아끼는 꼬마 어른처럼 되어갔다. 아이들은 짜증스럽게 지루해하며 저그리를 품고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란을 떠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은 즐거운 소란이 아니라 미쳐 날뛰는 듯한 고약한 것이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 위에 펼쳐놓은 그물은 촘촘했으며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듯 보였다. 아무리 약삭빠른 아이라고 해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회색 신사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모모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옛 원형극장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 그래서 모모가 돌계단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모모는 돌아온 뒤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아무도. 해가 서산에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날이 쌀쌀해졌다. 이윽고 모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가 고팠다. 모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기와 배포도 모모를 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다. 내일이면 이런 뜻밖의 사고는 깨끗이 해명되리라. 모모는 거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거북은 벌써 잠을 자려고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모모는 거북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 마디로 등을 조심스럽게 톡톡 쳤다. 거북은 머리를 내밀어 모모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깨워서 미안. 하지만 내 친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왜 한 명도 안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등에는 이런 말이 나타났다. 이제 아무도 없어. 모모는 글을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모모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내 친구들은 내일이면 틀림없이 올 거야. 그렇지? 대답은 이랬다. 다시는 안 와. 모모는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를 한참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윽고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말이니? 내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모두 떠났어. 모모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카시오페이야. 틀림없이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들이 큰 집회를 열려고 모두 모였던 게 바로 어제였는걸?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말이야. 카시오페이아가 대답했다. 넌 오랫동안 잠을 잤어. 모모는 문득 호라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땅속의 씨앗처럼 태양이 한 바퀴 돌 동안 잠을 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모모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모모는 속삭이듯 물었다. 얼마나 오래였는데? 한 해하고 하루. 모모는 한참 후에야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윽고 모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베프 할아버지랑 기기는 두 사람은 틀림없이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제 아무도 없어. 거북의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게 그렇게 한꺼번에 사라질 수는 없어. 있었던 게 몽땅 그렇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어. 모모는 난생 처음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전에 없이 가슴이 무거워졌다. 모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여기 있는데. 모모는 차라리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다. 조금 뒤에 거북이 맨발을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네 곁에 있지 않니? 거북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는 웃으면서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카시오페이야, 내가 있구나. 정말 기뻐. 이리 와. 이제 자야지. 모모는 거북을 품에 안고 담장에 난 구멍을 통해 방으로 내려갔다. 석양의 햇살이 비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떠날 때 그대로였다. 그때 배포가 방을 깨끗이 치워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방에 거미줄이 걸려있고 두껍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상자 널빤지로 만든 작은 식탁 위 양철통에 편지 한 통이 비스듬히 기대어 놓여 있었다. 편지 역시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에게. 모모의 가슴이 빠르게 방망이질을 쳤다. 편지를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모모는 편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모모는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모모, 난 이사를 갔어. 돌아오면 바로 연락해줘.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없어서 정말 아쉽구나. 너한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배가 고프면 니노에게 가. 니노가 계산서를 보내면 내가 전부 값을 치를 테니까. 그러니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렴. 알았지? 나머지는 니노가 얘기해 줄 거야. 나를 지금도 사랑하길 바래.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언제나 너의 기기가. 글씨를 예쁘게 또렷하게 쓰려고 분명히 무척 애를 썼을 테지만 모모가 이 편지를 전부 읽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렸다. 마침내 편지의 뜻을 모두 해독하자 한 자락 남았던 마지막 햇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모모는 위안을 받았다. 모모는 거북을 들어올려 옆에 눕히고 먼지가 풀풀 나는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봤지, 카시오페이야. 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거북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았다. 편지를 읽으며 기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렸던 모모는 이 편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이곳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모모는 편지를 볼에 갖다 댔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